1997년 IMF라는 듣기만 해도 가슴 철렁한 악몽. 지금도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요, 터지기 전날까지도 일상이 평화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돌고, 동네에 잘 나가던 가게가 문을 닫고, 뉴스에서는 환율이란 단어가 하루 종일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은행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시작해서 한꺼번에 터진다는 걸요. 물론 우리는 결국 극복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도 했고 허리띠도 졸라맸고 어떻게든 버텨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든 버티지 않을까? 설마 IMF가 또 오겠어? 한국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IMF급 충격이 다시 터진다면 1997년보다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위기가 터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금융이 훨씬 더 촘촘히 연결돼 있고, 무엇보다 불안이 생기는 순간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긴급체제 가동 선언을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쏟아붓고 있다. 이 일련의 문장들 뒤에 숨겨진 정부의 속내와 앞으로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들, 모르면 나만 거지됩니다. 이건 단순 공포조장이 아니라 실제 닥칠 수 있는 미래에 진짜 위험 신호가 뭔지를 구분하고 개인이 실제로 살아남는 준비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먼저 용어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뱅크런이란 사람들이 은행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불안 때문에 예금을 한꺼번에 빼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997년에는 사람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앱으로 몇 초면 송금합니다. 즉, 예전에 뱅크런이 느린 화제였다면 요즘의 뱅크런은 번개입니다. 불안이 SNS로 번지는 순간 돈이 움직이는 속도도 같이 폭주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일 아침 회사 단톡방에서 누가 이런 말을 올린다면요, 야, 은행 위험하다던데 빨리 빼라.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앱을 켜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심리입니다. 안전하니까 기다리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나가자가 본능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최근 한국은행은 은행이 가진 대출 채권을 담보로 맡기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2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는 국채 같은 시장성 좋은 담보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는 국채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 너희 자산 대부분이 대출 채권이니까 그걸 담보로라도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안전판을 확장한 겁니다. 그럼 하느니 뱅크런 대비한다 이꼬르 당장 망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보험에 가깝습니다. 불이 나길 바라서 스프링클러를 다는 게 아니라 불이 나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미리 달아두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디지털 뱅크런의 속도를 강조합니다. 단 48시간 만에 미국 실리콘밸리 최대 은행인 SVB가 파산한 사태처럼 짧은 기간에 대규모 예금이 빠져나간 사례를 참고해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험을 든다는 건 보험이 필요할 만큼 위험을 의식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뱅크런이 터진다면 무서워해야 할 건 파산이 아닙니다. 내 돈이 있는데도 지금 쓸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뱅크런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사려는데 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로 뜹니다. 에이, 단말기 문제겠지? 싶어서 다른 카드로 찍어도 똑같아요. 그럼 폰을 꺼내서 계좌이체를 하려는데 은행 앱이 이렇게 뜹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불안해서 ATM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줄이 건물 밖까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야, 지금 돈이 안 빠져. 너도 그래? 어제 뉴스 봤어? 환율 1,500원 찍었다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을 가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26년 1월 2일이라는 날짜까지 지정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일반적으로 돈이 흔해져서 금리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상식이죠. 하지만 시장이 불안에 떨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돈 혹시 불난 집에 계속 붓는 물 아니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데? 그러면서 더 높은 금리, 즉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돈을 풀어도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오르거나 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우리가 잠시 돈 빌려줄게, 대신 담보로 채권을 맡겨하고 금융기관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실제로 공지 형태로 2025년 11월 11일에 20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진행하는 등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RP 매입 자체는 위기 때 흔히 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왜 자꾸만 이런 장치가 필요해지고 빈번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시장 어딘가에 돈이 새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임시방편으로라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로 새고 있을까요? 돈이 새는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는 아파트를 멋지게 짓고 분양해서 돈을 벌면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사업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을 때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분양이 침체되고 공사비마저 폭등하는 삼중고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익성은 고사하고 당장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PF 부실은 핵폭탄처럼 한 번에 펑 하고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통스럽게 썩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막자며 만기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 이자만 내자며 대출을 갈아탑니다. 그러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자며 혈세와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이자만 쌓여가며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자금은 계속 투입되는 살아있지만 죽지 않는 좀비 상태가 됩니다. 이 좀비를 살리려고 투입된 막대한 돈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존의 부실을 연명시키는 데 들어가 버립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를 갉아먹는 것이죠. 물론 정부와 당국도 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 손질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PF 신용공여 한도를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PF 건전성 제도 개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강화가 이미 발생한 부실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PF는 당장 터지는 폭탄이라기보다 한국 경제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빨아먹는 거대한 누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세금과 돈이 언제든 이 구멍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손댄다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마치 내 노후 자금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간다처럼 느껴지겠지만 현실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는 더 기술적입니다. 핵심은 환율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환해지 비율 조정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환해지란 해외 투자 자산이 많을수록 생기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비유로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50원씩 튄다? 그러면 여행 경비 계획이 깨지죠. 국민연금은 이걸 여행비 수준이 아니라 수백조 단위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한다는 건 환율이 너무 튀면 손실이 커지니까 미리 안전장치를 걸어두자예요. 그런데 왜 이게 민감한 이슈가 되느냐? 사람들이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 노후 통장이 아닙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 시스템 입장에서는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이자 시장 심리를 흔드는 초대형 플레이어입니다. 특히 환율이 출렁일 때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환해지를 하느냐에 따라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650억 달러 한도의 FX 스왑 거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FX 스왑을 아주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문에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시장에 가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 주지 말고 중앙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나중에 정산하자. 이런 성격의 완충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에 손댄다는 말의 현실 버전은 대개 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사하는 건 하나예요. 환율 변동성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크게 갈 수 있다. 당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지 연금 고갈 문제만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완충 장치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래도 한국은 97년보다 튼튼한 거 아니야?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도 개선됐고 경험도 쌓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97년과 다른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이 더 최악일 수 있다는 이유는 크게 4가지예요. 첫째, 위기 확산 속도가 다릅니다. 디지털 시대의 패닉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1997년에는 정보 확산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공포와 불안감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SVB 사태처럼 디지털 뱅크런은 단 이틀 만에 은행 하나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행조차도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머 하나가 순식간에 진실처럼 퍼지고 그 공포가 불이 붙는 속도는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개인의 예금 인출 버튼 하나하나가 모여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속도전의 위기인 것입니다. 둘째, 가계와 부동산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큽니다. 1997년 IMF 위기의 핵심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구조였습니다. 대기업들이 단기 외화를 빌려 투자를 늘렸다가 환율이 폭등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도산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연결이 훨씬 더 촘촘하고 복잡합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PF 부실이 흔들리면 건설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권 전체, 그리고 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 나아가 지역경제와 고용시장 전체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값이 단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의 거의 모든 혈관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 인구 구조의 압박으로 회복 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버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고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위기 이후의 회복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맥락에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위기를 버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해진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즉시 여러분의 생활을 강타합니다. 1997년 IMF는 주로 기업 부도 뉴스나 대량 해고로 체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 쇼크가 여러분의 마트 장바구니 가격표로 바로 직결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기름값, 식료품, 생필품, 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매월 공개되며 예를 들어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4,306.6억 달러 수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이 0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보다도 위기 시의 심리, 외환 유출 속도,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달러를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많아도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는 막연할 때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위기를 단계별로 쪼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면 공포를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보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1단계, 초기에는 시장 내부에서 조용한 경고음이 울립니다. 단기금리, 특히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회사채 스프레드, 기준금리와 회사채 금리 차이가 서서히 상승합니다. 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PF 관련 뉴스가 개별 사업장 부실에서 동시다발적인 구조적 문제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한국은행의 RP 매입 같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가 잦아집니다. 마치 지진 전조처럼 조용하지만 꾸준히 나타나는 미세한 진동들입니다. 2단계,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면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못 믿어 돈 거래가 뻑뻑해집니다. 은행 간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오르고 기업과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 문턱은 급상승합니다. 이것을 신용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이자도 폭등합니다. 이때 건설 부동산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며 기업들의 줄도산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가뭄처럼 돈의 흐름이 막히는 시기입니다. 3단계, 패닉 단계는 모든 사람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같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급등하며 돌파합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안전한 곳을 찾아 예금을 인출하거나 그나마 큰 은행으로 하며 예금을 한 은행에 몰아넣으려는 예금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디지털 뱅크런의 공포가 극대화되고 앞서 설명했던 한국은행의 긴급 여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비상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와 앱을 보며 직접 체감하는 공포의 순간입니다. 자, 이 파트가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당장 실행 가능한 행동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이 7단계 매뉴얼을 따라 실천하십시오. 1번, 예금은 쪼개기가 생존 기술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당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위기 시에는 그 한도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한 은행에 1억을 넣어두는 대신 여러 은행에 5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예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액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자산의 관점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 관점에서 나누어 두는 것입니다. 규모가 다른 여러 은행에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생활현금 흐름 3개월에서 6개월치로 늘리기. 위기 때 제일 무서운 건 당장 투자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금 흐름이 갑자기 끊기는 것입니다. 실직, 사업 매출 감소, 그리고 대출 연장 실패가 동시에 덮쳐올 수 있습니다. 통장에 투자금이 수억 원이 있어도 당장 카드값이나 공과금을 낼 현금이 없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언제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에 마련해두세요. 비상금은 여러분의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3번, 부채는 금리보다 만기 구조부터 점검하세요. 많은 사람이 대출금리만 보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위기 때에는 만기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만약 모든 대출의 만기가 다음 달이나 3개월 뒤처럼 한꺼번에 몰려있다면 여러분의 협상력은 0이 됩니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분산되어 있다면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고 버티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모든 대출의 만기 스케줄을 달력에 표시하고 만기가 임박한 대출부터 선제적으로 은행과 상의하여 연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4번, 환율은 예측이 아니라 보험으로 접근하세요.
환율을 맞추려다 망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환율은 그 어떤 전문가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필요한 만큼만 분산하여 보험처럼 접근하십시오. 예를 들어 총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환율 급등 시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총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전판이 되어줄 겁니다. 5번. 부동산은 가격보다 유동성이 먼저입니다. 위기 때 부동산은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팔고 싶을 때 아예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 시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당장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구간에서는 수익률이나 시세 차익보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팔기 어려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번. 핵심 지표를 딱 3개만 보세요. 많이 보면 오히려 마비됩니다. 초보 투자자는 너무 많은 지표를 보면 오히려 겁만 먹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딱 3개만 집중해서 보세요. 환율 1,400원, 1,500원 같은 심리적 저항선 돌파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세요. 환율이 급등하면 국가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국채금리, 장기물, 특히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금리의 급등 여부를 주목하세요. 국채금리는 그 나라의 신용 프리미엄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나라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국채금리가 오릅니다. PF건설, 금융권 스트레스 뉴스. 부동산 PF 관련 뉴스가 개별 사업장 문제를 넘어 구조적 위기로 바뀌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특정 건설사가 부도났다는 소식보다 주요 은행이나 증권사의 PF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7번. 결정은 남들보다 6개월 먼저가 아니라 내 기준이 정해진 날에. 위기는 늘 뒤늦게 뉴스 헤드라인을 크게 장식합니다. 위기 징후를 먼저 감지하고 움직인 사람은 쓸데없는 겁쟁이 소리를 듣기 쉽고 나중에 뒤늦게 움직인 사람은 그때 왜 안 했지라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정하세요.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 달러 자산 비중을 얼마까지 늘리고 해외 주식 투자는 줄인다. 생활비 현금이 3개월치 밑으로 내려가면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고 현금을 확보한다. 대출 만기가 6개월 안으로 다가오면 은행에 미리 연락해 연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본다. 이런 나만의 기준표를 만들어두는 것이 진짜 위기를 이겨내는 부자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장치를 강화했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불안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국가 정책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관리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거대한 축이며 단순히 노후 자금을 넘어 국가 경제의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국가적 위기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공개 지표로 확인 가능하지만 위기의 핵심은 외환의 절대 규모보다도 시장 심리, 외환 유출 속도, 그리고 실제 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위기는 누가 정확히 맞히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살아남고 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돈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